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저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기도 했고 또 위로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게 있어 정말 슬픈 날이거든요. 오늘은 7년간의 투병 끝에 시어머니께서 결국 돌아가셨던 날입니다. 남들은 시자 붙은 가족인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 하실지도 모릅니다. 시집살이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천사 같으시고 어질고 우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제게는 친정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셨어요. 저는 30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상을 아이 딸린 이혼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냉혹했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생활비와 제 학비를 벌기 위해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며 헌신적으로 절 길러내셨어요. 그리 넉넉한 집안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굶을지언정 저에게는 고기 반찬을 해주시려고 애쓰셨고 구멍난 양말은 천을 몇 개씩 덧대어 꿰매 신을 적에도 제게는 늘 따뜻한 옷과 신발을 사주셨던 분이었어요. 어렸던 나이였지만 엄마가 인생을 헌신해 저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은 자각할 정도였고 그런 어머님의 은혜에 저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사립대학교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국립대, 이렇게 대학교에 붙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학비 부담하지 말라며 사립대로 진학을 하라고 하셨지만 전 어머니를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죠. 적어도 국립대학교에 다니면 전액 장학금으로 인해 제 학비는 나가지 않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어머니가 쉬셔도 좋으니까요. 결국 전 제 고집대로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살던 곳에 있던 국립대여서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너무 늦었더군요.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온 어머니는 이미 건강을 잃으신 지 오래였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예전에 무너졌었더군요. 어머니는 제 성화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건강검진의 결과 위암이셨어요. 초기도 아니고 이미 진행될 대로 된 수준이었죠. 병원에서는 이미 치료의 시기조차 놓쳐 받을 수 있는 처방은 진통제가 전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아프신데 병원을 왜 이제 왔냐고,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아오셨던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제겐 다그침처럼 다가왔습니다. 너는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무심해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시는 타박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엄마는 6개월 정도 시한부를 판정받게 되었고 시한부를 받은 만큼 더 사셨어요. 1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소식은 어떻게 들은 건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아버지라는 작자가 찾아와서 보험금 내놓으라고 난리도 친 적이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세상 속에 나 홀로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던 순간이었고 그때 제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은 다행히 제 이름으로 올고지 받을 수 있었고 그걸로 학비와 생활비를 대신해가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친구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어요. 111. 그저 일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세상의 쓴맛이란 쓴맛은 다 봤던 저는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듯 한껏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저와 달리 참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제가 항상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참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랬던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날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버렸다가 어머니가 죽고 보험금 내놓으라고 찾아왔었고, 그조차도 응하지 않으니 다시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천의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은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특출난 전문직 또한 아니었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옆에서 괜찮다고 절 다독였지만 컴플렉스가 많다고 여겼던 저는 무조건 걱정만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편을 그렇게 다정하게 길러내셨던 분들일 텐데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겠나 싶은데 당시엔 참 많은 걱정이 오고 갔죠.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절 환대해 주셨고 시아버지도 절 웃으며 맞아주셨죠. 결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참 저도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는데 자꾸 저를 귀한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부모가 없다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초면에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당황스러울 법도 하실 텐데 절 그저 꼭 껴안고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눈물 지어주신 어머님과 큼큼 헛기침을 하며 못 본 채 해주시다가도 제게 먹이시려고 물을 한 잔 떠다 주신 아버님이 어찌나 감사하고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겠던지, 제 남편이 누굴 닮아 이렇게 다정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했는데 두 분을 꼭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부모정을 일찍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부득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를 해주신다는 것도 마다하고 시부모님과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합가를 한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저를 위해 주전부리를 사다 주셨어요. 여름엔 아이스크림, 겨울엔 붕어빵,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파트에 장이 서는 날이면 두 손 가득 먹거리를 사오셨죠.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제게 매번 귀한 공주라며 시부모님은 서로 경쟁하듯이 공주야 공주야 하며 저를 부르셨고, 합가 이후에도 제가 무슨 귀한 사람이라도 된 양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꺼려하는 두 분의 모습에 이런 게 사랑이구나 매번 느꼈습니다. 저보고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딸이라 해주신 두 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에겐 위로 누나가 둘, 형남이 하나 있었는데 형님 세 분 모두 다 제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우스갯소리로 형님들께서 누가 진짜 딸인지 모르겠네 하시며 투정도 부리곤 하셨어요. 그렇게 지난 6년간 분에 겨울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만 보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3살 터울의 아이도 둘이나 생겼고 시부모님께 응석도 부리는 막내딸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행복한 것이 불만이었던 것인지 제게 불행은 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더군요. 처음엔 자주 깜빡깜빡거리시는 모습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우리도 한 번씩 정신이 없을 때 손에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이 어디 있지? 하며 찾을 적이 종종 있긴 하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은 출장을 가고 시아버지는 볼일을 보러 지방에 내려가셨던 날이 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 현관 앞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더군요.
누군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폭포수처럼 쏟아내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너무 놀라 다급히 뛰어가니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데려왔고 진정시킨 후 재웠습니다. 얼마간 밖에 있었는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가늠도 되질 않았고 참 미치겠더군요. 그날 밤 급하게 회사에 내일 휴가를 내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다음날 병원을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모레나 돼서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서 누군가 엉엉 우는 소리가 나더군요. 멍하니 누워있다 순간 어머님이 요즘 예사롭지 않단 생각이 들자 벌떡 일어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무슨 상황인가 하니 화장실에 시어머니가 벌거벗은 채로 있더군요. 샤워를 하고 싶은데 바디 샤워를 한 통이나 써도 거품이 나지 않는다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바디로션을 타월에 짜서 몸에 문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아무 소리 못한 채로 어머니를 조용히 씻겨드린 이후에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정말 믿기 싫게도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병명이었어요. 치매셨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모든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형님 두 분도 말을 잇지 못하셨고 하나 있는 아주버님도 충격에 휩싸이셨죠.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이 어머니를 맡기로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그 길로 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할 것이라며 제게 손을 벌리기 싫다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의 사장님과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함께 일을 해왔던 사이여서 그런지 알겠다고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병원에서 지내게 되면 알게 모르게 돈이 정말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부업이라도 하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저는 외국계 쪽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영어를 비롯해 외국어에 친숙했는데 그 점을 살려 번역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아봐 주신 사장님께 정말 2번, 3번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발견과 동시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제정신이 드실 적이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하시다가도 다시 아이가 되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선한 사람을 생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치매도 아주 예쁘고 순한 아이로 오셨죠.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시더군요. 그렇게 7년 동안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치매가 진행되어 결국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몸도 점차 약해져만 가셨어요. 저 혼자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물론 형님들과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전적으로 제게 맡기셨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늙으셨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사는 것이 힘들어 간호를 많이 하시진 않았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장장 7년씩이나 시어머니 곁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똥오줌도 받아내야 했고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했죠. 금쪽 같은 제 자식 새끼들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엄마인 저를 참 낯설어했죠. 매일 시어머니께 밥을 먹이고 실랑이를 해서 재운 이후에 겨우 식은 밥 한술 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오시면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밥 한번 차려준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저녁엔 다시 병원에 가서 지내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밤을 지킬 순 없으니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시어머니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시면서 생활해야 했고 점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 대변도 제대로 누시지 못할 때가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장갑을 껴서 제 손가락으로 파내하는 일도 거의 매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렇게 병수발 들 테니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 지난 6년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 기억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자식이 몇 있냐는 질문에 아들 하나, 딸 셋이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막내딸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번 우리 딸 하셨던 것이 정말 빈말이 아니었던 거였고 제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어머님께 막내딸이었던 거였죠. 그날 밤 어김없이 저만 병원에 남아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그냥 다. 나는 네가 제일 좋다. 저도요. 저도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대화를 끝으로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잠에 들듯 혼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병실로 돌아왔는데 평소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게 아침은 언제 주냐고 닥달하시던 어머님이 누워서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느낌이 이상해 시어머니를 만져보니 숨을 쉬고 계시지 않으셨고 몸도 차가워졌습니다. 다급하게 담당의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는 대답만 들려왔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고 울다가 숨이 넘어가서 기절도 2번이나 했어요. 가장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길조차 제대로 배웅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꼭 닮아서 시집살이에 식자도 하지 않은 형님들과 아주버님, 그리고 어머님만큼 절 사랑해주신 시아버님까지 우리 앞으로 행복해지자 다짐하며 그렇게 어머니를 아주 힘들고 힘들게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시아버지도 무너지셨습니다. 항상 태상 같으셨던 분이셨는데 어깨가 그렇게 작으실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잃으신 이후 알아놓으신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애원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가셨는데 아빠마저 그렇게 가실 거냐고, 내 얼굴 봐서 힘내달라고 아주 어린이가 떼를 쓰듯 엉엉 울면서 애원했죠. 시아버지도 제 말에 그제서야 힘을 내고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딱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이고 오늘 어머니를 모신 절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하늘에다가 빌고 왔어요. 제게 어미의 정을 베풀어 주신 저의 친어머니와 시어머니, 둘 다 다음 생에는 제 아이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번 생에 받은 그 무한한 사랑, 다음 생에 내가 꼭 같이 베풀어 드릴 테니 제발 다음 생에에도 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운을 많이 차리셨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는 형님들과 아주버님이 따로 제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가게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형님 2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등바등 사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면서 7년 내내 저 혼자 몹쓸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사는 게 바빴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핑계일 수 있다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제 덕분에 엄마를 잘 보낼 수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 이제 형님 동서 하지 말고 언니 동생, 오빠 동생 하자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님들과 아주버님과 잦은 왕래를 주고받고 있으며 우애 좋고 서로 이끌어주며 당겨주며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하시더니 이젠 제게
곧잘 우리 딸이라며 호칭 지어 부르시곤 하시네요. 어쩜 어머니는 가시면서도 제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안겨주고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무척 시어머님이 보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저도 회사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고 힘내서 살아봐야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모님께 있을 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더 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많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